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일본의 독도 야육이 해를 거듭할수록 집요하고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독도를 찾는 우리 관광객들은 늘어서요. 한 해 약 20만 명이 찾고 있다고 하죠. 비공개라서 정확한 규모를 알긴 어렵습니다만 약 20명의 독도 수비대가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을 독도의 날로 만든 것도 민간단체인 독도 수비대였습니다. 고종 황제가 1900년 오늘 칙령 제41호를 발효해서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격상시키고 죽도와 독도 등 부속 도서까지 관장하는 행정 책임자를 울릉도감에서 울릉군수로 격상시켰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임을 칙령으로 문서화한 것이죠. 이날을 기념해서 독도의 날이 만들어졌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역사적으로 여수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조선시대 여수와 거문도 사람들이 해류를 타고 울릉도와 독도를 들고 나면서 이렇게 개척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는 멀리 떨어진 동해바다 한 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만 갈 수 있다는 독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여수시의 부실한 행정으로 인한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여수시와 지역의 한 리조트 회사 간의 상수도 시설 부담금 소송에서 여수시가 패소했어요. 네, 소송만 했다 하면 수억에서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입는 이 패소를 거듭하고 있는 여수시의 부실한 행정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여수시는 지역의 한 리조트 개발 회사로부터 받아내야 될 상수도 시설 분담금을 받기 위해 업체에서 제기한 소송에 참여했는데요. 결국 여수시가 패소하면서 이 소송만 하면 반드시 지고 만다는 여수시의 소송 필패 신화가 또 이어졌습니다. 이 리조트 회사가 대동강물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시에서 공급한 상수도 시설 분담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여수시의 부실한 행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상수도 시설 분담금 소송 패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수시가 얼마나 허술한 행정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번에 여수시가 소송에 패소하면서 손실을 입게 된 상수도 분담금 규모가 무려 12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수시의 허술한 행정 실태를 정리해보면 이번에 여수시를 대상으로 상수도 시설 분담금 청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여수시의 한 리조트 회사는 여수 화양지구의 해양 복합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관광단지 완공 시 매일 8,954세제곱미터의 수돗물 공급이 필요하다며 여수시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업체의 요청에 따라 여수시가 시설을 설치하면서 당연히 원인자 분담금을 업체에 청구해야 되는데 제때 분담금을 부과하지 못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여수시가 뒤늦게 분담금을 청구하자 업체가 여수시를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은 여수시가 당연히 받아야 할 분담금을 받지 못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고 여수시가 뒤늦게 업체에 분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업체가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여수시가 졌다. 받을 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진 기자님 말씀대로 여수시가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분담금을 받지 못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여수시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업체로부터 분담금을 받아냈어야 하는데 여수시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수시의 패소 판결을 내린 법원은 여수시가 부과한 분담금이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법원은 여수시가 리조트 회사의 수도시설 확대 요청을 받아들이기 전 이미 이 공사 비용이 정확해야 추가 비용을 산정할 수 있었는데 근거가 되는 최초의 공사비를 확인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여수시가 상수도 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변경된 총 공사비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고 또 리조트 회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송배수 개설 비용 전체를
이 기준을 삼아서 부담금을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여수시 원인자 부담금 부과 금액 산정이 위법했고 또 추가 공사 비용 중 리조트 회사가 실제로 원인을 제공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수 없어서 이 부과를 취소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여수시가 뒤늦게 청구한 분담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했고 그나마 산정한 금액도 엉터리였다. 그런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시가 129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분담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했고 또 분담금 청구의 근거가 되는 이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지 않아 결국 재판에 패소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송 필배신화라고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여수시가 시민의 세금 129억 원을 또 날리게 된 상황 같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없는 돈 치기에는 130억 원이라는 돈은 너무 큰 금액이긴 하죠. 예. 어떻게 또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최근 포스코에 공개 서한을 보내서 광양 2고로 개수 계획을 취소하고 포항 4고로 탄소 배출 저감 계획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네, 이 국내 환경단체들이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제2고로의 개수 계획의 취소와 포항 4고로의 탄소 배출 저감 계획을 공개하라 이렇게 포스코에 요청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공개 서한문을 통해 철강산업은 석탄을 사용한 생산 설비 위주로 지난 2019년 기준 국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6.7%, 또 총 산업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광양 2고로의 개수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포스코가 2050 탄소 중립의 중간 목표인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10% 감축을 위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고로를 저탄소 설비로 전환하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는 수치라며 탄소 중립을 향한 포스코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석탄을 활용한 생산 설비를 더 이상 쓰지 말자. 시설 개수 대신에 저탄소 생산 설비로 교체하자. 이런 요구 같습니다. 환경단체 요구에 대해서 포스코 입장 나왔습니까? 네, 국내 환경단체의 제철소의 저탄소 생산 설비 요구는 국제 시민단체들도 함께 가세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국제 철강 감시 단체인 스틸워치라는 단체가 포스코를 포함한 세계 굴지의 철강 회사를 대상으로 코크스, 즉 석탄을 활용하고 있는 기존 고로를 폐쇄하지 않고 개수하려는 이 회사의 계획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국제단체인 스틸워치는 논평을 통해 이제 용광로에서의 석탄 기반 철강 생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때이고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점점 더 온난화되는 기후 속에서 지구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업체들의 코크스 방식의 고로 운영 또 이 연장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국내의 환경단체들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철강 산업의 전체 수급의 안정화 측면에서 고로는 정기적으로 개수가 필요하고 또 현재의 고로는 보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기준에서는 이 고로 개수가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며 고로 개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 간에 석탄을 활용한 고로는 일단 쓰겠다라는 것인데 유지하겠다라는 건데 탄소 중립 문제와는 별개로 포스코의 코크스 고로 유지 누가 봐도 지역민들에게 공해 피해를 줄이겠다 이런 의지의 이야기는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은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순천에서 마무리하죠. 순천시 왕지동과 조례 2지구의 대단위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면서 현지 주민들로부터 초등학교 개설이 필요하다 이런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전남도 의회에 해당 지역의 학교 설립 동의안이 통과됐어요. 네, 순천 왕지 2지구와 조례 2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이 가칭 순천 정원고등학교 설립 동의안이 전남도의회 제375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학교가 설립되는 순천 왕지와 조례 2지구는 최근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아파트가 준공되면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기존의 초등학교가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며 순천시와 전남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그동안 새로운 학교를 개교해달라는 요청에 민원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새로 개교하는 학교의 개교 일정 또 규모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학교 신설이 확정된 왕지 조례 이지구는 내년 12월부터 약 3,000세대의 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지난 7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 가칭 순천 정원초등학교 신설안이 승인되었고 이번에 전남도의회에서 설립 동의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순천 정원초등학교는 왕지 2지구 내에 15,000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562억 원이 투입이 되고 초등학교 25학급과 병설 유치원 2학급 규모로 올해 2027년 3월에 개교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역시 뭐 늘 별일 없이 잘 지내셨겠죠? 네, 뭐 별일 없죠, 항상. 예. 예. 네, 뭐 특별한 일 없이. 네. 그래도 이번 주에는 좀 점심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사무실 앞에 있는 공원에도 좀 나가보고. 오, 뭐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계기는 없고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제 이걸 즐길 수 있는 기간이 진짜 짧잖아요. 다음 주 지나면 그래도 좀 추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근데 11월 또 되면. 네, 다시 또 낮에 조금 약간 따뜻한 느낌이 있는데 정말로 하늘은 맑고. 네, 파랗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쉬운 이 가을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즐길 수 네. 있을 때 즐겨야죠. 왜냐면 봄, 가을이 없어요. 금방 겨울 될 테니까. 맞아요. 네.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화제의 판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예,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엄밀히 말하면 판결은 아닌데요.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24일 날 이제 이른바 고위험 성범죄자의 이제 출소 후에 이제 복역을 한 후에 주거지를 제한하겠다라는 이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안을 발표를 해가지고 오늘 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가져왔어요. 예. 이제 제시카법이라는 건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도입된 건데요. 이제 미국에서 12세 미만을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뭐 이제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채워서 집중 감시하도록 한 법이 제시카법인데 그 제시카법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그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요. 이제 보통 이제 아동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부터 약 한 6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법무장관이 우리나라도 성범죄자들, 특히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에도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 법감정이 이 사람이 뭐 15년을 살았다고 한들 뭐 교화가 되었을까 이런 어떤 그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거지를 일정한 게 제한을 해서 그런 어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더 강화하겠다라면서 이제 이거를 입법 예고안을 발표한 겁니다. 이 구체적인 대상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그러니까 전자발찌 같은 걸 부착한 대상자 중에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 이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뭐 성범죄자들은 무조건 다 이렇게 한다라는 건 아니고 굉장히 네. 좀 죄질이 나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내용이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인권 침해냐 아니냐, 뭐 이중 처벌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징역은 징역대로 다 살고 나왔는데 거주지까지 제한을 당하면 이거 또 다른 형태로 처벌하는 거 아니냐,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야기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거를 두 분께서는 무리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이 정도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할 때 뭐 나온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근데 뭐 조두순이라든지 김근식,
뭐 박병화 이런 특히 조두순 출소했을 때도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뭐 이 우리 동네에 오지 못하게 하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순천 지역도 난리였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법 감정에는 일정 부분 부합한다라고 보는데 음. 그 대상이나 어떤 거주지의 형태를 어떤 형태로 제한을 할 것인지 이런 방법들을 좀 합리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게 기본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거주의 자유는 당연히 있는 건데 그리고 기본권이라기보다도 뭐 헌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미 한번 처벌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저질렀으면 일정 부분 처벌을 받잖아요. 예. 근데 또다시 그 행위로 인해서 또다시 처벌을 받는 건 이중 처벌이지 않습니까? 음. 이중 처벌이 기본적으로는 금지가 돼 있는데 예.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이 이중 처벌이냐 아니냐 이 부분 역시 논쟁이 될 수가 있고 거주의 자유를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을 한다면 다시 또 당연히 헌법적인 문제가 이제 제기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이 어떤 형태로든 통과되더라도 이거는 이제 이 논란은 거주지 있을 제한 것 같다. 이 대상이 된 분들이 결국에는 헌법 소원 한번 할 겁니다. 반드시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한국형 제시카법이 법무부에 의해서 입법 예고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노인 학대 문제입니다. 이 건수도 점점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한 해만요 7,000건 가까운 노인 학대 사례가 있고요. 주로 가정에서 아들이나 배우자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가정 내보다 시설에서 모시는 경우가 늘면서 요양원 등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노인 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됐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고 오시죠. 밥 안 줄 거야 밥. 남편을 굶겨 죽이려고 이 아줌마가. 아이고 아까 줬는데 무슨 밥을 또 달래? 밥을 언제 줬어 언제? 아이고 나도 이제 기력이 없어서 하루 3번 밥은 못 챙겨줘 이 영감아. 그리고 우리 같은 노인들은 하루에 한 번만 밥 먹다가 그냥 조용히 가는 거요. 뭐가 어쩌고 어째? 아 젊었을 때는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 해놓고 이제 와서 뭐 하루 한 끼? 내가 이 나이 먹고 일일 일식이여 뭐여? 아 얼른 밥 줘. 아이고 다리도 아픈 양반이 화장실도 맘대로 못 가면서 뭘 그리 많이 처먹으려고 그러는데 진짜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줘 나는. 늙음하게 짐짝 지급당하다가 굶어 죽게 생겼구만. 여기까지. 예, 두 분의 식사는 알아서 스스로 챙기십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좀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 되게 공교롭게 일일 일식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요즘?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녁만 어. 먹고 있는데요. 살이 좀 많이 슬림해지지 않았나요? 예. 네. 봉이랑 우따 씨는 거의 8kg 가까이 감량을 했는데. 그래요. 네. 자주 보다 보니까 뭐 좀 네. 익숙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밥은 제가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노인 학대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보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노인 학대입니다. 요즘에 뭐 노인 학대 사건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고 저희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노인 학대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예, 오프닝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노인복지법이라는 그 이제 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법의 취지는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적절하게 치료 또는 요양을 해서 노후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겠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또 이제 주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이 법을 보면 부양 의무자가 있고 또 보호자가 있고 또 노인 학대에 대해서도 규정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네. 법에서 정의하는 노인 학대를 먼저 말씀드리면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또는 성적 폭력 및 경제적인 착취 또는 가혹행위 그리고 유기 또는 방임 이 모든 것을 노인 학대로 정의를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도대체 몇 살부터가 노인이냐 요즘은 너무 이제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네. 청춘은 또 60부터라고 뭐 이제 이런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65세 이상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정의한 거 아닌데 이제 그 범죄 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정의할 때 65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65세 이상 정도를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노인 학대 상대방 그러니까 노인 학대를 하는 그 이제 주체가 되는 사람이 꼭 그런 뭐 배우자이거나
뭐 자녀이거나 어떤 이런 혈족 관계뿐만 아니라 요양 뭐 보호 시설에 있는 종사자 그리고 그 기관의 장도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다 넓은 의미로 보호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호자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행위들을 뭐 가혹행위, 유기, 방임, 뭐 또는 착취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는 행위를 다 노인 학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사람을 어떤 형태로든 괴롭히기만 하면 노인 학대냐 그것은 아니고 보호자 그러니까 뭐 법률상 부양 의무가 있는 자거나 아니면 고용 관계라든지 아니면 돌봄 시설에서 돌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쨌든 보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범죄가 노인 학대 범죄다. 65세 이상의 자들을 상대로 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동 학대 사건도 그렇고요. 뭐 노인 학대 사건도 그렇고 이게 그냥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 사고로 치부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웃에 의해서 이게 뭐 신고가 되지 않으면은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도 진짜 많았잖아요. 저 뭐 가정 폭력 사건도 마찬가지고 아동 학대 사건도 그렇지만 이 노인 학대의 경우에도 이 대부분 가정 내라든지 아니면 돌봄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예. 뭐 내부 고발자라든지 본인 피해자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이 수면 위로 잘 드러나기 어려운 특징들이 있죠. 특히나 아동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스스로 신고하기가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노인 학대 피해자분들이 다 뭐 치매가 있거나 이런 정신적으로 취약한 분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죠. 그리고 몸이 좀 또 불편하시거나.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뭐 내가 지금 이렇게 부당한 어떤 학대를 당하고 있다, 뭐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거를 스스로 신고하기를 기대하기가 거의 어렵고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지만 한 해에 뭐 한 7천 건 가까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뭐 통계 자료를 보면 거의 한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을 해요. 80%가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제는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정 내에서 보호받는 이제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가해자가 누구겠어요? 배우자 또는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게 또 내 생존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스스로 신고하기 사실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거죠. 가장 큰 것도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신고를 해요. 뭐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그 보호자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본인은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동 학대 사건처럼 아동도 대부분 또 이제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예. 경우에는 이제 아동을 보호 시설로 이제 뭐 쉼터 같은 곳으로 임시 이제 보호 조치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또 같이 나오면 또 살게 되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짚어봤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노인 간의 성범죄가 발생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었는데 뭐 사례들 보면은 또 기타 어떤 사례들이 또 많이 있습니까?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성범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종사자들이 어떤 다른 입소자들이 보는 앞에서 목욕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옷을 이렇게 발가벗겨 버리는 그런 행위들도 다 성범죄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요양시설이라든지 돌봄시설 내에서 입소자 간의 성폭력들도 발생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방치하는 건 역시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건 역시 또 노인 학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이런 식이에요. 이제 노인이 노인을 학대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그거를 방치하는 거 이것도 노인 학대라는 거예요. 네, 방치하는 것도. 네. 그리고 종사자나 아니면 그 노인을 보살펴야 되는 보호자가 직접 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표적이고요. 이런 거 다 이제 뭐 치매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해서 누군가가 직접 식사를 챙겨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럴 경우에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행위를 해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해야 될 걸 안 해줌으로써 그러니까 부작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방치시키고 유기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보통 이제 심심치 않게 우리가 기사로 접하는 게 뭐 치매 뭐 배우자를 뭐 한 뭐 20년간 부양하다가 결국 스스로 이제 그 치매 그 이제 배우자를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언제까지 상황이, 내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이 것인가?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 이제 이거는 학대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인 거죠. 예. 네. 그 뭐 식사 챙기는 건 이제 말미에 또 말씀 주셔서 저희 꽁트 사례 잠깐 짚어보고 가면은 그러니까 노인 부부가 이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일일 일식을 이제 준다고 이 남편분이 굉장히 큰 불만을 또 표하셨습니다.
뭐 아내분은 1일 1식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는 언급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혼자 많이 드신다.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제가 좀 상황을 보니까 약간 그냥 저의 상상력을 좀 가미해서 예. 이제 남편분이 좀 약간 치매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자꾸 먹는 거를 찾으시잖아요. 이제 보통 또 치매 환자분들은 자기가 방금 식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식사를 이제 요구하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도 있고 또 그 이제 그 아내분의 멘트에서 화장실 가기도 좀 힘든 양반이 뭘 자꾸 먹으려고 한다. 이런 게 또 많이 나타나는 학대 사례잖아요. 아하.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음식을 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왜냐하면 화장실 가거나 아니면 기저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기들의 일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식들이나 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막 챙겨달라고 음식을 줘도 일절 우선 안 주는 거고 아주 저량의 식사만 제공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례도 뭐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1일 1식이라는 게 뭐 충분한 영양을 안 주면서 한다는 거는 또 넓은 의미의 이제 확대에도 포함될 수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노인 보호시설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네. 잠깐 꽁트 사례를 짚어봤는데 만약에 학대 정황을 포착을 했어요. 그럼 신고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은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 보호 시설이라고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게 신고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근데 신고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고 의무자. 의무자. 예. 신고 의무자들이 법률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이나 뭐 기관장, 그리고 방문 요양 돌봄이나 뭐 안전 확인 뭐 이런 서비스 종사자라든지 노인 시설의 뭐 종사자, 노인 복지 상담원 이런 부분들은 이걸 알게 됐을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은 근데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지금 현행 법률상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다가오는 12월 14일부터는 과태료가 1,000만 원으로 상향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보호 시설에서 노인 학대를 목격을 했다거나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고, 사실 신고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어떤 형태로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들어보면 이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방치한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노인이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119를 불렀는데 119 구급대원이 보니까 막 되게 오랫동안 지속돼 보이는 몸 같은 게 보인다거나 이랬을 때 그걸 그냥 단순히 뭐 그 보호자의 말만 듣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의 전문가적인 소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19 구급대원 뭐 의료인들은 이걸 봤을 때 아동학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신고를 하셔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어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지 이거를 수사기관이나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앞서 송 변호사께서 말씀 주셨는데 노인 학대 현장 조사를 만약에 거부하거나 방해한다고 하면은 과태료를 1,000만 원까지 이제 물게 네. 됩니다. 노인 복지법이 이제 개정이 된 건데 현장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자,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아니, 협조를 안 일단은 한다? 강제할 수가 없어요. 강제성이 없는 거군요. 네, 현행법에서 이거를 거부를 해도 왜 뭐 무슨 권리로 와서 저희 지금 기관을 조사하시겠다는 거냐. 예를 들어 뭐 영장이 있냐라던가 이렇게 요구를 해버리면 분명히 신고는 접수가 돼서 뭐 이 시설 내에 있는 누군가에게 학대 정황이 있다라고 신고가 돼서 조사하겠습니다라고 수사기관이 출동을 해도 예. 이렇게 무슨 뭐 근거로 네,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들어오겠다는 조사할 거예요? 수 있는 그렇게 뭐가 있나요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의무는 아니었고 현행 지금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관계자나 경찰은 그 현장에 즉시 출동해서 뭐 관계인들을 조사할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막상 그 조사를 당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기관이 거부를 하면 제재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실효성 없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꾸준히 지적을 받으니까 이번에 이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노인 정당한 사유 없이가 들어가죠.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1차 위반하면 500만 원, 2차 이상 위반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는 이제 규정을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 강제하는 규정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보고, 이거는 정말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게 맞아요. 사실은 조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으면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학대라는 게 결국에는 뭐 요양시설이나 가정 이런 곳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데 조사 거부하면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을 때는 뭐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학대를 당하고 있는 노인이 있다,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도움을 청하면 되는지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 노인 학대를 했을 때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그 노인복지법에 이제 또 처벌 규정들이 있는데 노인복지법에 이제 제 39조의 9를 보면 금지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예를 들어서 노인의 신체 여기서 노인은 65세 이상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 그 가해자가 되는 사람은 아까 보호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라든지 아니면 노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보호 감독 하에 있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고 방임 행위를 한 자, 이런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을 위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증여됐거나 아니면 급여가 된 금품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해 행위가 좀 크죠.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기타 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나 뭐 못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일단 학대를 당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계시면 그 직접 본인이 신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국번 없이 1577-1389로 전화하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1577에 1389 1389번 예, 여기로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이제 간단한 방법이고 그마저도 좀 기억이 안 나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110 110 여기로 신고하면 학대 피해 노인과 제일 가까운 지역 노인 보호 전문기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서비스들도 좀 다양하게 이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아동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스스로 신고하기는 사실 기대하기가 많이 힘들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이제 치매나 이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좀 질환이 있다면은 또 과대 또 하게 또 이제 피해 망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또 선의의 피해자, 그러니까 또 이제 불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일단은 주변에서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되고요. 이제 근데 뭐 또 자기가 스스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전화번호를 좀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호소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뭐 법에서 이 사람들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대를 발견했는데도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좀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하는 말 오지랖이 아니라 저분이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손을 내밀어 주시면 좋겠죠. 예. 네. 오지랖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은 계실 것 같아요. 뭐 신고를 이제 했어요. 어떤 분이든 간에. 네, 네. 이게 뭐 수사가 제대로 되겠어? 아니면 여기는 맨날 이랬어? 이런 약간 좀 회의적이거나 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화가 잘 맞아요. 되겠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왜 그 입소자 간 치매 환자 이제 치매 노인 간의 성폭력을 방치했다는 그 기관에서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아니면 목욕탕을 갈 때 아예 나치 상태로 가게 한다거나 이런 게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근데 그 요양병원이 계속 영업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또 이거를 바로 문을 닫아버리면 또 다른 거기에 있었던 다른 입소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결국에 그 병원의 문제도 내부에서 고발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딘 거죠. 자기도 이제 뭐 눈 감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뭐 내가 신고해봤자 그대로일 거야라는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면 계속 피해는 그렇죠. 생기는 거니까 뜻이죠. 네, 그리고 신고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신고인의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게끔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본인의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서 신분이 절대로 노출되지 않게끔 명확하게 규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그러니까 내 괜히 신고했다가 나한테 또 불이익이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신고를 충실히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노인 학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고령화에 따라서 노인 문제, 치매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가 책임제 논의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노인 학대, 노인 복지법에 대한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네. 해도 되나요? 저희도 다 노인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노인이 안 된 사람은 없어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학대하지 마세요. 그렇긴 하지.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나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을 맞아서 지역에서 독도의 역사적 의미를 전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이 동해의 섬 독도와 남해의 섬 거문도는 역사적으로 큰 관련이 있다고 하죠. 이런 역사적 의미를 지역민들과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역사 봉사 동아리가 있습니다. 예. 바로 독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뭉친 독도 파수꾼인데요. 이 얼마 전 동동 북측에서도 이 독도 알림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수 독도 학교장이자 여수 지역사연구소 김대진 부이사장과 이 독도 파수꾼 정소영 회장, 독도를 알리고 있는 주연정 서희선 독도 파수꾼 만나봤습니다. 저는 독도 학교를 만들었고 지금 퇴직하고 이제 여수 지역사회연구소 부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대진입니다. 독도 파수꾼을 만들어서 회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독도를 알리고 있는 사람 정소영입니다. 저도 독도 파수꾼으로 열심히 독도를 알리고 있는 주연정 서희선입니다. 독도라는 개념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 같은 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울릉도 독도가 우리 영토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중에 안용복이라는 분이라든지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독도 의용수비대라든지 그다음에 울릉도 독도가 우리 영토가 되는 과정에 특히 거문도와 초도를 중심으로 한 여수 사람들의 역할이 아주 컸어요. 그걸 우리 지역에서 너무 모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역이 그것을 알고 영토 수호 교육에 좀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여수라는 이미지가 이수신과 자수용을 비롯한 호국과 구국의 도시인데 독도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크죠.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어떻게 울릉도 독도를 건너가고 지켜왔고 개척해 왔는가를 좀 이렇게 지역민들이 알리면서 우리 지역이 다시 호국과 구국의 어떤 그런 선봉이 되는 그리고 독도 교육에 앞장서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이제 독도 학교도 운영해 왔고 여러 가지 독도 관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 어떻게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2016년도부터 독도 전시관이 여수 교육지원청에 있었어요. 근데 전시관이 이제 옮겨지게 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거예요.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을 그대로 멈추기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해설했던 선생님들을 모아서 우리 유지하는 의미로 동아리를 신청해보자라고 해서 여수시 평생학습 거기에 신청해서 된 거예요, 올해. 그래서 이걸 계기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애들 학교 수업에 관련된 이제 자료나 이런 걸 찾고 서로 이제 자주 만나다 보니까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들어온 계기는 저희가 이제 학부모 그 봉사 동아리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은 그냥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사명감도 좀 생기고 좀 더 내가 공부를 해서 이왕 활동을 하는 거 좀 정확하고 자세한 지식을 좀 전달을 해야겠다.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작다고 생각했는데 파고들수록 너무나 큰 거예요. 독도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나와 있는 부분이 밑에가 되게 큰 것처럼 겉만 보고 도전했다가 지금 너무나 밑에 큰 공부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도 하고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 이게 많이 드는 거예요.
처음 학부모 그 해설사 모집할 때 배우려고 해설까지 한다는 생각은 못했고요. 배우려고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쉽게 볼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아이들에게 또 전달해주고 하니까 또 나름 제 자신이 스스로 성장해가고 있구나 해서 이 우리 독도 파수꾼이 저에게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안영복 얘기를 하면요. 안영복이가 1차 도일, 2차 도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갖다 해주면 애들은 그냥 그렇구나. 대충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어떤 한 학생이 안영복이가 어부라고 했는데 어떻게 일본에서 그렇게 대화를 유창하게 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4학년 아이가. 그래서 너무나 대견스럽기도 하고 초등학교 4학년에 그런 질문을 듣는 순간 너무나 얘가 관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애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독도는 어느 정도 나중에 얘들이 컸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꼭 뭐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라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독도 수업을 하거나 또 시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처음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듣기만 하셨어요. 대부분 청취만 하셨는데 지금은 대화가 가능해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아이들도.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세요, 실은. 그러면 저는 기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왜냐면 그분들이 독도를 아시고 관심을 가지고 정보가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기쁘게 와 닿았고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공부를 하고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독도를 알아봐야겠다 그런 의무감도 좀 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동북 축제 때 했던 이 행사가 저희한테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알리는 것도 컸고 그다음에 그 느끼는 현장감도 되게 진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번 축제할 때 제가 리플렛을 나눠주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여수 사람들과 울릉도 독도에 대해서 연관된 내용들을 알고 계신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여수 사람요?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제일 나이 드신 분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핸드폰 들고 뒤로 가서 앉아 계시고 그래서 한참 그 중간 분한테 설명 막 하고 있는데 이 소리가 나는데 그게 더 흥겨운 거예요. 세대 차이에 대한 이 모습이 한 곳에서 보였다는 게 안타까움도 있고 뿌듯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동동북축제에 부스를 하면서 저희가 가온누리 팀에게 큰 정말 도움을 받았어요. 가온누리 팀이 기증해 주신 그 작품들이 없었다면 저희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한반도 지도하고 태극기가 있었는데 그걸 학생들이 손수 꽃을 접어가 종이꽃으로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값진 작품들을 다행히 저희에게 이렇게 또 감사하게 또 기회가 와서 저희가 성황리에 그 행사를 잘 마쳐서 너무 가온누리 팀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독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요. 일본은 2018년으로 거의 완성이 돼 있어요. 초중고의 학습 지도 요령을 개정을 해서 현재 일본인들 학생들은 우리보다 의무적으로 독도 교육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논리로 무장을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정식교로보다도 이런 어떤 봉사단체라든지 어떤 단체들이 이런 교육으로 지금 일본보다 약해요. 이런 점은 좀 아쉽죠. 이거는 백낙천 교수의 말이에요. 독도를 지키는 것은 세 가지다. 하나는 지치지 말아야 된다.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저쪽은 행동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그냥 지키고 있으니 이렇게 물러서지 말고 행동할 때 끊임없이 우리도 행동으로 지금 나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독도 파수꾼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저는 정말 최적이라고 보거든요. 실은 어른들은 정말 그냥 말을 해도 그냥 쳐다도 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더 많이 관심 가지고 해야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독도는 콩닥콩닥 뛰는 제 심장 같아요. 항상 독도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쏠깃해지고
독도에 관한 뭐가 나오면 좀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독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고 막 얼굴에 생기가 돈다고 해야 될까? 제 인생에 있어서 해설 봉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또 다른 독도라는 역사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앞으로 이제 저희 목표라면 더 많은 친구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여수 시민들에게 이렇게 우리 독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여수와 독도 깊은 인연이 그런 걸 좀 더 널리 알리고 싶은. 네,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